안녕하세요. EBS 뉴탐스라 한국지리의 이은지입니다. 자, 우리 이제 딱 몇 강 남았습니까? 딱 4강 남았죠? 원래 이제 지난 시간까지 한 10강 정도 지역지리를 통해서 좀 쉽게 좀 마음 편하게 공부해 왔는데 앞으로 공부할 4강은 다시 조금 긴장을 하시면서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파트 중에 하나고요. 그 역대 수능 문제에서 가장 어렵게 3점짜리 문제들이 나왔던 부분이 바로 이 인구입니다. 그래도 최근에는 그런 원성을 좀 느껴서 그런지 조금 쉽게 나오는 것 같긴 한데 사실 선생님도 내신에서 변별력을 높일 때 인구 문제에서 내거든요. 그래서 이 뉴탐스러운 교재가 내신 위주, 내신 중심의 교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학교 시험 대비할 때 아마 우리 학교 선생님도 여기서 이 문제에서 난이도를 높이시겠지? 이러한 것을 좀 느낄 수 있도록 수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렵지는 않은데 어렵다고 느끼는 부분이 딱 한 군데가 있어요. 그 부분을 좀 선생님이 강조를 하면서 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대단원 7단원은요. 우리나라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인구 문제와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지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균형 잡힌 그리고 아주 잘 지속 가능한 그런 생태까지도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발전을 해야 지역 개발을 해야 우리나라가 지속 가능해질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다루고요. 이번 시간 57강과 58강에서는 인구를 가지고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인구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인문지리와 마찬가지로 개념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개념 중심의 그리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수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나오는 개념은요. 우리 인구 성장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자, 그 지역의 인구가 얼마나 성장했냐는 먼저 두 가지 측면에서 함께 살펴봐야 돼요. 자연적으로 증감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증감도 함께 얘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서 출생자 수와 사망자 수는 그 지역의 순수한 자연적 증감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역의 인구는요. 이사 온 사람과 또 나간 사람도 그 지역의 인구 변화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의 인구 성장은 이것과 이것을 함께 더한 것이 순수한 그 지역의 인구 성장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지역의 출생자 수가 30만 명이에요. 근데 사망자 수가 50만 명입니다. 그 지역의 자연적 증감은 마이너스 20만 명이죠. 20만 명이 준 거예요. 자, 전입이 50이고요. 전출이 70이에요.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서 마이너스 20이 됐죠. 이 지역의 인구 성장은 마이너스 40만 명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된다는 거. 그래서 어렵지는 않은데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자연적 증감은 출생과 사망을 가지고 그리고 사회적 증감은 전입과 전출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순서 바뀌면 안 돼요, 여러분. 출생에서 사망 빼줘야 되고 전입에서 전출 빼줘야 됩니다. 우리 연교차 할 때도 순서 바뀌면 안 됐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이 인구 성장을 하나의 모델로서 제시한 겁니다. 멜더스라는 인구학자가 처음 만든 건데요. 전 세계 인구 변화를 성장 과정을 보니까 거의 공통적으로 이런 과정을 거치더라. 그래서 이론화하고 만들어낸 것이 바로 이 인구 성장 모델입니다. 인구 변천 모델이라고 하는데 지금 그 학자는 뭐의 기준에 의해서 이 인구 변화를 설명했냐면 그 국가의 경제 발전 수준이 그 국가의 인구 성장을 설명해낸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경제 발전 수준이 저개발국 수준이에요. 후진국이죠. 그러면 이 1단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 개도국 단계에 올라왔다. 그러면 2, 3단계에 해당할 것이다. 그리고 그 국가가 선진국이다. 그러면 그 국가는 4단계에 이르렀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경제 발전과 인구 성장을 연결시키는 건데 자, 이거를 선생님이 지금 이 판서를 통해서 한번 각 단계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파란 선은 사망률이고요. 노란 선은 출생률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체크 먼저 해 갈 게 뭐냐면 인구 증가율이 바로 뭐에서 뭐를 뺀 거냐면 출생률에서 사망률을 뺀 거라는 것을 딱 하나 생각을 해놓으면서 선생님이 설명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단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 제1단계는요. 많이 낳기도 하지만 많이 죽기도 하는 그러한 단계예요. 즉 다산도 하지만 다사를 하는 단계죠. 그래서 이 1단계는 어디에 포인트가 있냐면 많이 낳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
왜 많이 죽냐? 이거를 설명해내야 되는 단계입니다. 왜? 아직까지 어떠한 단계냐면 높은 유아 사망률이 있는 단계예요.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조선시대 그리고 좀 이렇게 경제 발전이 안 좋았을 때 우리 그 강복 이후에 전 세계에서 아주 가장 가난한 국가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였거든요. 그때는 태어난 아기의 그 출생 신고도 돌이 지난 이후에 할 정도로 높은 유아 사망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제 발전 수준이 낮은 국가들, 지금 현재 아프리카라든지 뭐 일부 그 아시아 빈민 국가에서는 여전히 1단계에 머물러 있죠. 그 다음에 이때 단계는요, 토지 생산성 또한 낮아요. 왜? 기술이라든지 자본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 토지에서 생산한 식량이라든지 뭐 자원이 높지 않겠죠. 그러니까 인구를 부양할 수 있는 능력 또한 떨어지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1단계에서는 왜 많이 죽냐가 포인트라는 거. 자, 두 번째입니다. 드디어 뭐가 근데 떨어지기 시작하죠. 두 번째는 드디어 사망률이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출생률은요, 여전히 다산이죠. 하지만 감사를 한다는 거. 자, 마찬가지로 2단계 또한 또 요걸 설명. 어떻게 사망률이 떨어졌지? 어떻게 사망률이 떨어졌냐면 사실 출생률보다 사망률이 먼저 떨어져요. 이 출생률은요, 의식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사람이. 의식의 변화는 사실 뭐 물질적인 것보다는 좀 늦게 오기 때문에 물질적인 변화가 먼저 왔다는 거죠. 아, 경제 수준이 좀 나아졌다. 이 2단계에 이르는 국가는 그야말로 개도국이에요. 그야말로 경제 수준이 나아졌기 때문에 그와 함께 의료기술 또한 발달했겠죠. 예방접종이라든지 뭐 각종 수술 기술이라든지 그런 것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전에 비해서 사망률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토지 생산성 또한 높아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세 번째요. 드디어 세 번째부터 뭐가 어떻게 되냐면 감산이 이루어집니다. 감산. 그리고 이제는 소사예요. 뭐 사망률이 떨어진 거 한정이 있으니까 이제 소사인데, 세 번째는 뭐가 포인트냐? 감산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냐? 이거는 드디어 의식적인 변화도 생겼고요. 뭔가 정부에서 적극적인 그 출산 제한 정책이라든지 그런 게 있었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가족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 다산 감사 단계를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 지금 선생님이 인구 증가율은요, 출생률에서 사망률을 뺀 이만큼이 인구 증가율이랬죠. 즉 이만큼이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가다가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되면 당연히 식량도 부족해질 거고요. 당연히 땅도 모자랄 거고 주택도 모자랄 거고 복잡한 문제들이 생기겠죠. 인구 조금 조절해야겠다. 인구를 조절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으면서 출생률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떨어지고 있는 그러한 단계인데 여전히 출생률에서 사망률을 빼도 여전히 이만큼은 증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앞 단계에 비해서는 증가폭이 줄지만 여전히 인구는 확장되고 있는 이 3단계를 공부하고 있는데, 이 3단계에서는 바로 이 가족 계획이 포인트입니다. 그죠? 그리고 조금씩 사람들도 의식의 변화가 생기는 거죠. 자, 네 번째는 뭐냐?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이러한 패턴을 가지는데 소사예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어디를 설명해야 돼? 왜 적게 났냐? 이제는 여성의 학력 수준이 어떻게 됐어요? 여성의 학력 수준이 선진국 정도 되면 아주 학력 수준이 높고요. 그 다음에 사회 진출도 많이 하죠. 그리고 결혼도 안 하는 사람도 많을 뿐더러 결혼 시기 또한 늦습니다. 그만큼 가임 기간, 임신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평생 동안 한 여성이 낳을 수 있는 아이의 수도 그만큼 예전에 비해서 줄겠죠. 그래서 각 단계에서 뭐가 포인트인지를 아셔야 되고요. 여러분들 이거 막 말이 헷갈려가지고 처음에 막 난리 나는데, 일단은 뭐 앞에 1, 2단계는 앞에 두 글자가 똑같고요. 뒤에 3단계, 4단계는 뒤에 두 글자가 똑같아요. 하지만 이거는 뭔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할 때 기준이 되는 거고, 각 단계에서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또 그거와는 정반대쪽의 단어들이 더 중요하니까 그런 것을 떠올리면서 각 단계를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다시 한 번만 볼게요, 여러분. 자, 이 그래프. 지금
전체 인구수 그래프를 가지고 선생님이 한번 마지막으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단계는요. 그야말로 많이 태어나지만 많이 죽기 때문에 특히 전쟁이라든지 기근이 발생하면 일시적으로 사망률도 이렇게 증가하는 시기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태어나지만 사망률이 높아서 인구는 이렇게 정체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이만큼이 여기에 더해지겠죠. 이만큼이 여기 더해지겠죠. 이러면서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단계가 2단계와 3단계. 그래서 확장기라고 적혀 있는 겁니다. 마지막 단계는 소산을 해요. 소산을 하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마찬가지로 인구 증가율이 다시 둔화되는 그러한 단계죠. 그래서 여기도 정책이라는 거. 그죠?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거를 우리나라에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멜더스의 인구 이 변천 모델을 우리나라에 적용을 한번 시켜볼게요. 자, 한국지리니까 우리나라에 적용시킨 내용이 아마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올 겁니다. 자, 일단은 선생님이 좀 넘버링을 하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산다사, 다산감사, 감산소사, 소산소사. 이거를 1, 2, 3, 4단계로 할게요. 지금 선생님이 1번부터 4번까지 한 거는요. 인구의 자연적 증가과 관련된 내용을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이 근현대사에서 사회적 증감이 일어났던 그러한 역사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도 함께 알아야 된다. 우리나라 인구 성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증감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나라 인구가 이렇게 변했구나를 알 수 있는데 자, 여기 이제 여기를 선생님이 A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B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베이비 붐 여기를 C라고 얘기할게요. 그래서 A에서 C는요. 우리나라에 있었던 사회적 증감을 설명하는 그러한 부분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동그라미 1번 단계. 우리나라 조선시대까지는요. 다산다사요. 선생님이 가끔 이 조선왕조실록이라는 거 이렇게 막 봐요. 그런데 막 임금님이 낳은 공주님이랑 왕자님이 이렇게 막 그 계보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거기 보면 가로 열고 일찍 사망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왕실이라 그러면 그 당시에 최고의 의료 기술을 가지고 있는 곳이죠. 그런데도 그 왕실에서 태어난 아기들조차도 일찍 사망한 아기들이 많은 겁니다. 즉, 이 조선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의료기술이 그렇게 발달하지 못했다. 그러면 일반 서민에서는요. 막 6명을 낳아도 5명도 죽고 뭐 이런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게 바로 우리나라 조선시대까지 다산다사를 설명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래프는 높이 있어요. 그죠? 다산다사니까 그래프의 높이는 높이 있지만 인구는 정체되어 있대서 고의 정책이고요. 이러한 것 때문에 높은 사망률, 그 다음에 낮은 토지 생산성 때문에 인구 부양력이 낮고 유아 사망률도 높았죠. 그죠? 의료기술 수준이 낮아서. 자,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쭉쭉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일제강점기 때부터가 드디어 뭐가 되는 거냐면 다산 감사가 되는 구간입니다. 자, 일제강점기는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참 아픈 역사가 있었던 거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서양 의료기술이 들어와요. 그러면서 드디어 사망률이 낮아지는 거죠. 그리고 기술 같은 거, 농업기술 같은 것이 막 보급이 되면서 농경지 면적도 증가하고요. 식량도 증산돼가지고 인구 부양력이 증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구가 증가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데 여기가 바로 선생님 여기다가 표현한 A예요. 지금 전체적으로 인구 증가율이 이렇게 이런 패턴을 가진다고 쳤을 때 이 A 부분은 너무나도 비정상적으로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죠. 이거는 뭔가 자연적 증감이 아니라 뭔가 인위적인 사회적 증감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945년 드디어 뭐를 했죠? 우리가 광복을 이뤄냈죠. 자, 그래서 광복 이후에 저기 독립운동하러 가셨던 분들이 들어와요. 일본에 갔던 분들, 저기 만주 갔던 분들, 중국 갔던 분들이 들어오시면서 사회적 증감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한꺼번에 몰려들다 보니까 이 짧은 기간 동안 폭발적인 인구 증가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해외 동포와 북한 동포의 월남, 이게 바로 A고요. 그 다음에 B입니다. 자, 이걸 좀 구분을 해야 되겠네. 요게 A 부분이고. 자, 그런데 지금 50년대를 한번 볼게요. 1950년 6월 25일 6.25가 발생하죠. 발발합니다. 그러면서 3년 동안 정말 그저 민족 그 상잔의 그 아픔을 겪는데 이 3년 동안 전체적으로 떨어지던 사망률이 여기서만 유독 높아요. 결국은 전쟁이라는 그러한
과정을 거쳤기 때문인데 이때는 이제 자연적 감소이긴 하지만 사회적인 요인으로 설명을 해서 자 바로 여기가 바로 B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전체적으로 지금 사회적 증가기를 얘기하고 있고요. 바로 사망률이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거는 6.25를 설명하는 거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보도록 할게요. 6.25 전쟁 이후 1960년대 초까지는 인구 증가율이 매우 높아요. 여기가 바로 C식인데 일반적으로 우리 미국에서도 남북전쟁 이후 그리고 뭐 경제가 매우 어려웠다가 다시 좋아지면서 부흥기가 오면서 대부분의 국가에서 약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게 뭐냐면 베이비 붐 현상인데요. 우리나라도 6.25 전쟁 이후에 지금 현재 55년생부터 64년생에 해당하는 분들입니다. 자, 여기가 이제 바로 전쟁이 끝나고 여기 전체적으로 떨어지던 출생률이 요 시기에 좀 높죠. 그래서 이거는 바로 출산붐 현상을 의미하는 거다. 바로 여기가 C 시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또 전체적인 일반적인 패턴을 따라요. 자, 세 번째 시기를 한번 볼게요. 동그라미 3번 시기. 여기가 이제 동그라미 3번 시기인데 60년대부터 90년대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무슨 시기입니까? 우리나라 산업화의 시기죠. 즉 우리나라가 드디어 경제 발전이라는 걸 제대로 한번 해보는 시기입니다. 그러면서 감산소사도 함께 나타나는 거죠. 감산, 포인트는 감산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60년대부터요. 아주 강력한 가족계획을 추진을 해요. 이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인구가 너무 많으면 이게 n분의 1 해가지고 제대로 뭐 효과도 안 나타나고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60년대는 뭐라고 했냐면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 그랬어요. 즉 많이 낳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했더니 말이 잘 안 통했던 거예요. 얼마 정도 낳아야지 많이 안 낳는 거지? 뭐 이러면서. 그래서 70년대는 그냥 아예 대놓고 몇 명만 낳으라 그랬냐면 둘만 낳으라 그랬어요. 근데 둘도 많았던 거죠. 앞에 이미 너무 많이 태어나가지고. 그래서 80년대는 뭐라고 했냐면 딸 아들 구별 말고 한 명만 낳으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만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는 남아선호 사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명만 낳으라 그랬더니 이제는 굳이 한 명을 낳을 거면 뭘 낳으려고 했겠어요? 아들을 낳으려고 했겠죠. 그래서 성간별 이런 막 문제가 생겨가지고 실제로 우리나라 그 90년대 이럴 때 보면 반에서 선생님도 초등학교 때 남자 짝꿍 커플이 한 2커플씩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90년대는 이 80년대 그런 가족계획의 결과 남아선호 사상이 남아있어서 이 성비 불균형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러한 가족계획의 패턴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게 탐스런 자료에 재미있게 표현되고 있죠. 자, 그래서 그거 한번 보시면 되는데 아무튼 1960년대에서 90년대는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막 하려고 산업화를 하려고 막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너무 인구가 많은 거는 부담이 됐던 거죠. 그래서 국가에서 강력한 가족계획을 시행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출생률이 감소하는 시기죠. 감산입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1990년대 이후면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경제 발전도 이뤘고 어느 정도 잘 사는 시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여성의 학력 수준이 매우 높은 국가이기 때문에 이러한 배경으로서 우리나라도 이 이후에는 소산소사에 접어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이해하실 때는 여러분들 요 부분을 조금 유심히 쳐다보시면서 주의만 하시면 되고요. 설명이 조금 길었는데 앞부분만 좀 그렇고 뒷부분은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인구 구조를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제가 바뀌어서 우리나라 인구 구조를 이제 하나하나 살펴볼 건데요. 먼저 전체 인구 한번 볼게요. 여기서 주의할 건 딱 하나입니다. 지금 보시면 우리가 지금 어디를 살고 있죠? 2014년을 살고 있죠? 그럼 여기 끊어서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단 한 번도 인구 성장률이 0%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지난 시험에 70점을 받았어요. 근데 내가 기말고사 때 0.1% 성적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도 성적은요, 원점수 오르는 거죠. 즉, 이 성장률이라는 거는 0 밑으로 안 떨어져. 플러스 0.00001이라도 플러스 방향이면 그 양이 어떻게 된다? 증가를 해요. 그런데 마이너스다. 0.00001% 마이너스라도 양은 어떻게 된다?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보시면 인구 성장률이 언제까지는 지금 0보다는 클 예정이에요. 한 2030년까지는 0보다 클 예정이죠. 그러니까 총인구 어떻게 되니? 이렇게 증가하고 있죠. 그런데 그 이유는요.
인구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가다 보니까 절대 양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1900년 그 50년 이후에 산업화 이후에는 인구가 단 한 번도 줄지 않고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인구는 한두 명씩 대한민국의 인구는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연령별 인구 구조를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디까지가 유소년층이고 어디까지가 청장년이고 노년인지는 구별을 해야 우리 인구를 이해할 수 있는데, 일단 유소년은 가장 어리니까 선생님이 가장 밑으로 깔게요. 나중에 인구 피라미드 할 때도 어차피 이렇게 할 거니까. 그 다음에 청장년이 있어요. 그 다음에 노년. 이렇게 세 층으로 구별합니다. 그리고 몇 세부터 몇 세까지냐? 0세부터 14세, 그 다음에 15세부터 64세, 그 다음에 65세 이상입니다. 자, 그 다음 이 청장년층은요, 그야말로 어떠한 층입니까? 한창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그리고 돈을 벌 수 있는 그러한 층이죠.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생산연령층이에요. 경제활동층입니다. 뭔가 이렇게 다양하게 불러주는 이유가 있겠죠. 할 일이 많아요. 무슨 할 일이 있냐면 이 청장년층은요, 이 노년층과 유소년층을 어떻게 해야 되는 층? 부양을 해야 되는 층입니다. 그러면 이 분들은요, 피부양을 층이죠. 피부양층이죠. 그래서 이 청장년층이 자, 이 센터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자, 그래서 이건 나중에 부양비 할 때 한 번 더 설명해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 여기서 이제 또 우리가 가져갈 건 뭐냐면 중위연령이라는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중위연령은 뭐냐면 여러분들 착각하면 안 되는데 평균 연령하고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 시험이 어차피 객관식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기 읽을 때 중위연령이 익숙하지 않으면 평균 연령 이렇게 해도 막 그 시험 문제 틀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일치하진 않아요. 그러면 중위연령은 뭐냐? 어떤 지역의 인구를 나이 순서대로 일렬로 세웠을 때, 뭐 1세부터 100세까지 세웠을 때 정확하게 한가운데에 위치하는 나이를 의미합니다. 그럼 선생님 이 그래프로 할게요. 자, 이 그래프 참 좋은 그래프인 것 같은데, 지금 1960년부터 우리나라 2060년까지 유소년층, 청장년층, 노년층의 인구 비중에 변합니다. 그 비중이 나왔기 때문에 더 좋은 거예요. 왜? 이 50%를 딱 자르면 우리나라 중위연령이 어떻게 되는지 눈에 보입니다. 성적이 낮은 과목에서 높은 과목까지의 비중이에요. 이때는 성적이 낮은 과목이 비중이 높았는데 어때요? 성적이 높은 과목의 비중이 높아지죠. 여러분, 과목별 성적이 높아지면 여러분 평균 점수 어떻게 됩니까? 평균 올라가죠. 즉, 우리나라 중위연령 또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왜? 무슨 층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노년층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그래서 실제로 우리 2060년이 되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40%가 노년층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중위연령은 우리나라가 얼마나 고령화됐냐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지표입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중위연령 우리나라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하나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 지역별 성비 분포인데 이거 시험 문제 참 많이 나왔죠. 선생님 이 시간에 성비 완벽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일단 성비가 뭐냐? 그야말로 여성과 남성의 비율인데, 자, 기분 나빠도 그냥 들으세요. 여자는 땅, 남자는 하늘이에요. 자,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해야지 안 헷갈린단 말이죠. 자, 그래서 여자분의 남자 곱하기 100인데 그럼 여기서 뭐를 느낄 수 있냐면, 만약에 100이에요. 그러면 그 지역에 뭐와 뭐가 인구수가 같다? 남자와 여자 인구수가 같다라는 겁니다. 그럼 100보다 높아, 숫자가. 그러면 남자가 여자보다 인구가 많다는 거죠. 그럼 100보다 작아요. 뭐 90, 80 이래. 그러면 그 지역은 여자가 더 많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자, 이런 현상을 우리가 뭐라 하냐면 남자가 더 많다 그래서 남초 현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여초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우리 그 지리에서는 한국 지리에서는 이 지역별 비교를 참 중요시합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자, 일단 연령별도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연령별 지역별을 한꺼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나라 유소년층은요, 원래 자연적으로 여아보다 남아 출생률이 높대요. 자연적으로도 이렇게 그냥 자연적으로도 많은데 우리나라 남아 선호 사상도 조금은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유소년층은 남초입니다. 전체 인구적으로 봤을 때. 그 다음에 재밌는 거는 청장년층이에요.
이 청장년층은 우리 사회적 증감에서 인구 이동을 이끄는 층이죠. 그래서 이 청장년층이 어디에 많이 이동을 하고 그리고 어떠한 지역에 왜 이동했냐에 따라서 이 지역별 성비가 달라지는데 자 볼게요.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그 지역이 중화학공업도시야. 그리고 거기가 군사도시예요. 군인들이 많아. 그럼 당연히 여기는 주로 어떠한 성이 많이 거주하겠습니까? 당연히 여자보다는 남자죠. 그래서 남초 현상이 뚜렷한 곳이 바로 이러한 특징을 가지는 도시들이고요. 상대적으로 대도시 그리고 경공업이 발달한 혹은 관광 도시들은요. 자, 이러한 그 지역에서는 어떠한 그 고용 효과가 크냐면 여성의 고용 효과가 커요. 대도시 같은 경우는 3차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죠. 서비스업도 사실은 남자보다는 여성의 그 고용 효과가 더 큰 곳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대도시, 서울, 부산 이런 쪽도 바로 여초 현상이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자, 이 농촌인데요. 이 농촌은 노년층과 청장년층을 조금 구별해서 정리하셔야 됩니다. 농촌의 청장년층은요. 농촌의 청장년층이니까 여기 지우고 농촌의 청장년층은 아주 강력한 남초예요. 150이 넘어요. 즉 여자가 100명을 쳤을 때 남자가 150명인 거야. 그럼 나머지 50명 결혼해요 못해요? 못하죠. 그럼 누구랑 결혼해야 돼요? 하고 싶으면. 국제 결혼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농촌의 결혼 정년기의 연령대에서 남초 현상이 아주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특히 20에서 30대 이게 나중에 배울 국제 결혼 비중을 이해하는 데도 아주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그 노년층을 보시면 여성의 기대 수명, 평균 수명이 남성보다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뭐 도시든 농촌이든 어디든 여초예요. 자, 그래서 어떤 걸 느껴야 되냐? 연령별 또 느끼셔야 되고 청장년층은 지역별 특징에 따라서도 남초와 여초가 갈려진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지도를 통해서 그리고 통계 수치를 통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여러분. 여기 휴전선 근처. 여기는 지금 뚜렷한 뭐가 나타나고 있냐면 특히 요 강원도, 철원 이런 쪽은 강력한 남초가 형성되어 있죠. 바로 여기가 어디냐면 휴전선을 지키는 군인들이 모여있는 그런 군사도시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여기 한번 볼게요, 여러분. 여기가 어디냐면 바로 태백이에요. 태백은 과거에서부터 우리나라 뭐를 이끈 지역? 광업, 그 광산, 무연탄이라든지 그런 것을 많이 캤던 그런 광업도시죠. 그런 광산도시에서는 남자 노동력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광산도시로서 남초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디를 보냐면 바로 이 울산이죠. 여기가 울산. 그 다음에 거제입니다. 그 남초 현상 중에서 중화학공업을 대표하는 도시로서 이 울산하고 거제는 자주 언급됩니다. 여기는 왜 남초냐? 중화학공업이 아주 발달돼 있다. 특히 거제 같은 경우는 조선공업이 발달돼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남자 노동력이 많이 필요로 하는 곳입니다. 자, 반면에 빨간색으로 할까요? 서울, 그 다음에 부산, 제주. 서울하고 부산은 뭐 때문에 이렇게 여초가 나타날까요? 바로 3차 서비스의 비중이 높은 대도시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제주는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관광도시죠. 그러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여성 고용 효과가 높다. 그리고 원래 전통적으로도 여자가 좀 많이 살았던 3다의 여자가 있었죠. 자, 아무튼 지금 현재는 그렇게 설명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으면 좋은 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부터 울산까지 우리나라 7대 대도시입니다. 지금 보시면 다른 지역들에 비해서 100을 넘는, 즉 남초가 나타나는 대도시가 두 군데가 있어요. 바로 인천하고 울산인데 울산은 우리나라 전국에서 16개 시도 단위 중에서도 가장 남초 현상이 뚜렷합니다. 왜? 우리나라 제1의 중화공업도시가 어디예요? 울산이죠. 자, 그래서 울산은 바로 이렇게 강력한 남초 현상이 일어나는 대도시다. 대도시 중에서는 좀 특별한 대도시이기 때문에 알아놔야 되고요. 인천은 살짝 높은데 왜냐하면 서울은 서비스에 좀 특화돼 있고요. 인천은 상대적으로는 제조업의 비중이 좀 높은 대도시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남하고 전북도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되는 지역인데 여긴 지금 여초죠. 근데 이때 여초는 관광도시라서 아니에요.
여기는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무슨율이 높은 지역이었습니까? 논농사 비중이 높은 지역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전통 농촌에 경관을 띠는데 이런 곳은요. 노년층의 비중이 높아요. 자, 노년층의 비중이 높은데 그 노년층은 누가 더 오래 산다? 여성. 그러니까 여기는 고령화된 지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여초 수치예요. 알겠죠? 전북하고 전남이 여초인 거는 고령화가 됐다. 그래서 노년층의 여성 비율이 높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나타난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됩니다. 제주의 성비도 100이 안 되죠. 자, 그래서 성비 다 정리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시험 문제 나왔던 지도거든요. 평가원에. 그래서 잘 보시고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인구 피라미드입니다. 자,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자연 증감과 사회적 증감을 가지고 우리 크게 두 분류로 인구 피라미드를 공부를 할 건데 지금 피라미드형부터 방추형까지 나오는 거는요. 어디에 포인트를 두셔야 되면요. 이게 표현하는 게 지금 출생과 사망의 포인트가 있죠. 즉,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거는 이 15세, 65세 끊어서 이 노년층과 유소년층을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피라미드에서 방추로 가면 갈수록 유소년층이 어떻게 돼요? 깎이고 있죠. 점점 깎여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면 갈수록 출산율이 어떻게 된다? 출생률이 떨어진다. 후진국에서 개도국, 선진국형으로 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경제 수준이 높아지니까 노년층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도톰해지고 되는 거 보이죠? 즉, 노년층의 비중은 증가하고요. 유소년층의 비중은 감소하는 그러한 패턴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자연적 증감에 출생과 사망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고요. 이거는 우리나라 전체적인 인구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느끼셔야 돼요. 한국지리는 이 한국 안에서의 얘기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피라미드냐, 종형이냐, 방추냐라는 얘기는 세계 지리에서 더 많이 나오고요. 국가별 비교를 하기 때문에 우리 한국 지리는 바로 이게 시험 문제 훨씬 많이 나옵니다. 바로 잠시만. 바로 사회적 증감인데 한번 볼게요. 자, 앞에서는 유소년층과 노년층의 포인트가 있었다면 여기는 어디에 포인트가 있냐면 바로 허리. 자, 허리가 어떤 층이었어요? 청장년층이었죠. 이 사람들은 인구 이동을 되게 수월하게 해요. 전이과 전출을 이끄는 층입니다. 그러면 이 왼쪽에 있는 형은요. 그야말로 허리가 지금 두툼하죠. 그렇기 때문에 청장년층이 많이 모여 사는 곳이구나. 들어오는 곳이구나. 그러한 곳이 어디예요, 여러분? 도시죠.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도시형이라고 하고요. 지금 생김새가 반짝반짝 뭐처럼 생겼어요? 별처럼 생겼죠. 그래서 우리가 별형이라고 불리는 그러한 피라미드입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청장년층의 전입이 활발한 곳 도시형이다. 반면에 이 오른쪽은요. 허리가 어때요? 잘럭하죠. 그 말은요. 청장년층이 나갔다는 겁니다. 청장년층이 나가는 곳 어디예요?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죠. 청장년층에게 농촌 지역입니다. 자, 그래서 이 농어촌형이라고 하는데 지금 약간 이거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생긴 표주박형 절대 없거든요. 여러분 그 표주박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물 떠다 먹는 왜래 표주박 이렇게 절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물 떠다 먹고 이러잖아요. 근데 지금 이 표주박형은요. 유소년층이 두툼하죠. 우리나라에 이렇게 유소년층이 두툼한 표주박형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표주박형, 즉 우리나라의 농촌형은요. 이렇게 생겼어요. 왜? 유소년층도 청장년층 따라서 나간 거죠. 그래서 대두형이에요. 약간 우리나라 농어촌형은. 그래서 노년층이 유독 두툼한 곳이 바로 농어촌형이다. 그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각가지 포인트를 아시면 되고요.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우리나라 전체적인 인구 피라미드의 변천을 지금 체크를 안 하고 갔는데 우리나라 전체적인 인구 피라미드는 지금 60년에서 2010년, 그 다음에 2060년으로 가면 갈수록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유소년층은. 대신에 노년층은 계속 증가하고 있죠. 이때만 하더라도 피라미드였습니다. 점점 종형에서 방추형으로 가다가 지금은 역피라미드까지 예상되는 그러한 구조가 바로 우리나라 인구 변화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조금 그렇죠. 지금 인구의 40%가 노년층인데 자, 그 다음이 바로 한국지리에서는 이게 시험 문제 더 많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게 용인시예요. 우리가 도시형이라고 불리는 별형이라고 불리는 인구 피라미드형은요. 전형적으로 중화공업 도시같이 청장년층들에게 아주 매력적인 일자리가 많은 곳이거나 안 그러면 신도시, 위성도시에서 이러한 패턴이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 용인시도 우리 서울 주변에 형성되어 있는 주거 기능을 담당하는 그런 위성도시죠. 그래서 벼령. 그 다음에 고양시. 여러분들이 아마 일산으로 더 잘 알고 있을 것 같은 고양시는 마찬가지로 신도시가 건설되어 있는 위성도시로서 이렇게 벼령이 나타납니다. 자, 거제시는 왜 이렇게 벼령일까요? 거제는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중화공업도시로서 전입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벼령이고요. 여수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뚜렷하진 않지만 그래도 석유화 공업이 발달해 있는 곳으로서 지금 상대적으로 벼령이 나타나고 있죠. 반면에 의성군이요, 군. 그럼 군하고 시는요, 도시와 농촌을 구별하는 아주 뚜렷한 행정구역의 그 구별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표현되는데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우리나라 농촌형은 이렇게 약간 대두형이다. 거기다가 오른쪽이 여성이에요. 항상 피라미드는 전 세계적으로 약속이 되기 때문에 오른쪽이 여성입니다. 여성이 어때요? 훨씬 더 비중이 높죠? 노년층은 여초가 아주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그럼 하나만 더. 여기도 옥천군이에요. 옥천군. 마찬가지로 여성의 비중이 더 높은 그런 것까지도 함께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한 것을 한번 이 표를 통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우리나라 총인구 지금 단 한 번도 줄어들지 않고 쭉 증가하고 있습니다. 왜? 이건 어디에서 알 수 있다? 인구 성장률. 단 한 번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적이 없죠. 그래서 쭉 이어지고 있고요. 지금 2010년까지도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청장년층도 인구 구성을 한번 볼게요. 지금 유소년층은요. 앞에서 쭉 보면 어때요? 유소년층은 계속 줄고 있습니다. 노년층은요. 늘어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청장년층 또한 현재까지는 어떻게 되고 있다? 현재까지는 증가하고 있어요. 이거를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청장년층이 아직까지는 증가하고 있어. 왜? 그 55년생, 1955년생부터 64년생에 해당하는 베이비붐 세대들이 아직까지는 어디에 속하기 때문에? 청장년에 속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청장년층이 두툼합니다. 그런데 곧 빠른 속도로 노년층을 진입하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조금 있다가 배울 총 부양비가 줄어드는데 지금은 이 정도만 확인해 주시고요. 노령화 지수 증가하고 중연령 증가하는 것만 살짝 확인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예습 겸 한번 살펴본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 할 게 바로 뭐냐? 방금 표에서 언급해 드린 것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소년층, 청장년층, 노년층이 있는데 자, 지금 선생님이 정리할 게 바로 수능 1등급을 막기 위해서 꼭 해결해야 되는 인구 부양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혹시 앞에서 선생님이 이 유소년하고 노년은요. 부양을 받는 피부양층이라 했죠. 부양을 해야 되는 층이 누구예요? 청장년층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유소년 부양비는 어떻게 구하냐? 유소년을 부양하는 비율이에요. 비율. 당연히 누가 업어야 돼? 청장년층이 유소년을 업어야 되죠. 업었어. 그래서 곱하기 100을 해야 비율이 나오는 거죠. 그럼 똑같습니다. 노년 부양비는요. 마찬가지예요. 노년 부양비도 마찬가지로 누가 누구를 업으면 된다? 청장년이 그 지역에 있는 노년 인구수를 해서 곱하기 100을 하면 비율이 나와요. 그러면 그 지역의 총인구 부양비. 자, 고생이 많아요. 그죠? 청장년층은. 자, 고생이 많습니다. 당연히 여러분 이거랑 이거 더하는 거겠죠? 총인구 부양비는 유소년 인구 부양비에다가 노년 인구 부양비를 더하는 거기 때문에 분모가 같아요. 분모가 같으면 우리 수학 시간에 초등학교만 나왔어도 이거 같이 써주고요. 그 다음에 유소년하고 노년을 더해주면 된다는 거 알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자, 이 개념을 이해를 해주시면 요 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 지금 청장년이 그래도 아직까지는 어떻게 되고 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두툼해요. 그런데 유소년이 어떻게 되고 있다? 그 속도보다 더 빠르게 감소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유소년 부양비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노년 부양비는요. 천천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죠. 그리고 계속 증가할 겁니다, 아마. 자, 그래서 이 세 개념을 머릿속에 쏙 넣고요. 좀 이따가 확인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 더 들고 가야 될 개념. 바로 고령화 지수입니다. 잘 보세요, 요거. 자, 이거를 노령화 지수라고도 해요.
자, 고령화 지수는 뭐냐면 분모 분자가 되게 특이합니다. 분모가 뭐냐면 유소년층이에요. 분모가. 그 다음에 얼마나 늙었냐, 노년 곱하기 100이에요. 자, 그런데 절대 시험 문제는 유소년 인구 절대수와 노년 인구 절대수를 안 알려줘요. 그냥 노년 인구 부양비, 유소년 인구 부양비 구하다가 이거 물어봐요. 그러면 뭐냐면 여러분들이 유소년 부양비랑 노년 부양비만 알아도 고령화 지수가 나와요. 왜? 이거 어떻게 구했죠? 청장년분의 유소년 곱하기 100이죠. 노년은요? 청장년분의 노년 곱하기 100이죠. 곱하기 100이죠. 아, 정말 지리가 싫어지죠? 자, 번분수. 아, 이거, 그죠? 번분수. 어때요, 여러분? 분모가 이게 똑같은 게 있기 때문에 유소년분의 노년 곱하기 100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 나 유소년 부양비랑 노년 부양비밖에 모르는데 선생님 고령화 지수 어떻게 구해요? 구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거를 알면서 이거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바로 3점짜리 1등급 문제들로 물어봅니다. 보기에서. 그래서 이 인구 부양비 요거 하면 다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부터 선생님이랑 적용시켜 볼게요. 자, 그러면 따라오세요, 여러분. 자, 쉬운 거부터 하나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런 거 알면 좋아요. 자, 한번 보시면 우리나라 1960년부터 지금까지 혹은 미래까지 앞으로 유소년 부양비는 어떻게 될 예정이다? 줄어들어. 유소년층이 줄어드니까. 그 다음 노년 부양비는 어떻게 됩니까? 이 굵기를 보면 돼요. 얘랑 얘랑 합친 게 지금 총 부양비이기 때문에 유소년하고 노년을 합친 게 총 부양비이기 때문에 이만큼이 유소년이면 이만큼이 노년이란 뜻이거든요. 즉 이 폭이 노년이요. 자, 폭이 어떻게 되죠? 증가합니다. 그런데 이걸 봐야 돼요. 이거. 총인구 부양비의 변화를 보시면 지금 2014년이죠. 2016년까지 이러할 예정입니다. 총 부양비가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총 부양비가 지금 줄고 있어요. 오히려 사실은 이제까지는 괜찮았던 거예요. 부양 부담이. 왜? 누가 든든하게 지금 지켜주고 있었다? 청장년층이 오히려 증가를 하고 있었잖아. 베이비붐 세대들도 아직까지 청장년층이기 때문에. 그런데 한 2017년부터 6년, 7년부터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 총 부양비 또한 또 증가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감소한 데는 어떤 게 크게 영향을 미쳤냐면 유소년층이 너무 급격하게 감소했어요. 그리고 뭐는 오히려 증가했다? 청장년층은 증가했다. 그런데 이거에 되는 이유는요. 노년층이 급격하게 증가를 할 거고요. 거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청장년이 이제 줄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될 거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V자 곡선을 그리면서 총 부양비 바뀌는 거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건데요. 자,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자, 선생님이 정말 팁을 하나 드릴게요. 지금 총 인구 부양비랑 유소년 인구 부양비를 지금 표에서 X축과 Y축을 줬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총 인구 부양비는요. 뭐와 뭐를 더한 거였다? 유소년 인구 부양비와 노년 인구 부양비를 더한 거였죠. 그럼 끝났죠. 우리가 3개 중에 2개를 알면 1개는요. 그냥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거 알고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 총 인구 부양비는요. 그 지역에 뭐를 알 수 있다? 그 지역의 청장년층의 비중이 얼마나 많은지 적은지를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이 허리가 청장년층이죠. 허리가 두툼하면 두툼할수록 총 인구 부양비는 어떻게 될까요? 낮아지겠죠. 반대로 가요. 청장년층이 얼마 없어요. 그러면 부양해야 되는 비중이 어때요? 많아지겠죠. 그래서 이거도 알고 있으면 좋아요. 이런 거를 물어봅니다. 그 다음 일반적으로 지금 다 비중이기 때문에 항상 계산을 할 때 청장년층은 뭘로 두고 계산을 하라? 100으로 두고 계산하라.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선생님. 자, 뭔 말인지 알게 만들어 드릴게요. 이렇게 두면 좋습니다. 왜? 자, 문제를 풀 때 아주 이제 간편하게 우리가 비교를 할 수 있기 때문인데 일단은 우리가 적용을 시켜보면 무슨 말인지 훨씬 더 쉽게 이해가 됩니다. 자, 일단 표를 보시면 지금 총인구 부양비하고 유소년을 줬는데 지금 선생님 눈에 딱딱 띄어요. 아, 이거 왠지 총 부양비는 같은데 유소년이 다르니까 뭔가 노년에서 차이가 난다. 여기는요. 유소년은 같은데
총 인구 부양비가 다르니까 광주는 울산에 비해서 노년 부양비가 많이 들겠구나. 이런 게 지금 표에 싹싹 읽혀놔야 되거든요. 거기다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지역 중에서 총 인구 부양비가 가장 낮은 서울은요. 우리나라에서 어떤 층이 가장 빵빵하다? 청장년층의 비중이 제일 비중이 높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부양할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그럼 광주는요. 여기서는 부양할 사람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조금 부족하다는 거죠. 아무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선생님이 총 부양비를 알고 유소년을 알면 여기서는 빼기만 할 수 있으면 다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노년 부양비를 이렇게 자료 해석으로서 물어보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왜 이렇게 더하기가 빨리 안 돼? 자, 그래서 지금 볼게요. 대구하고 울산은 총 부양비는 같았어요. 하지만 그럼 여기서 총 부양비가 같다는 것에서 대구하고 울산은 청장년층의 비율이 어떻다? 같은 지역이구나. 같아요. 전체 인구에서. 양이 같은 게 아니라 비율이 같아요, 여러분. 자, 그런데 얘는요. 유소년보다는 노년 부양비가 많고 울산은 노년에 비해서는 유소년이 많구나라는 것도 읽어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볼게요. 울산하고 광주는 유소년은 같습니다. 하지만 노년 부양비 차이 때문에 이렇게 총 부양비가 달라진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앞에서 이 청장년층의 비중을 100으로 두면 좋다라고 얘기를 했죠. 왜냐하면 가끔씩 실제 인구수를 물어보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한번 볼게요. 이걸 인구 피라미드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청장년을 뭘로 두면 좋다? 100으로 두면 좋다. 그 말은 뭔데? 유소년 인구 부양비가 20이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 나온 거죠? 100분의 22 곱하기 100 해서 나온 거죠. 그럼 9는요. 100분의 9 곱하기 100 해서 나온 거죠. 100분의 9 곱하기 100. 그러면 이게 뭔데요? 실제로 몇 명이 산다고 가정하면 돼요. 131명이 산다고 가정하면 돼요. 그 전체 인구 중에서 청장년층의 비중을 물었으니까 이게 바로 서울의 전체 인구에 대한 청장년의 비중입니다. 그래서 100분의 131 이거예요. 이게 답이. 곱하기 100이겠죠. 그럼 부산은요. 100에다가 35 더하면 되죠. 135분의 100. 그럼 여기는 가면 갈수록 140분의 100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물론 선생님이 앞에서 팁을 드렸습니다. 총 부양비가 적으면 적을수록 청장년층 비중은 높고요. 총 부양비가 많이 들면 많이 들수록 청장년층의 비중이 작다는 겁니다. 지금 가면 갈수록 분모가 커지죠. 분모가 커지고 분자는 똑같으니까 분자는 똑같고 분모가 커진다는 거는 값이 작아진다는 청장년층 부족해. 그죠? 그런 거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하는 말이 뭔 소리야? 뭐 이런 학생들도 있을 것 같은데 차분하게 잘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 앞에서 선생님이 노령화 지수도 정말 많이 물어보는 지표이기 때문에 알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가 각 지역의 노령화 지수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뭐분의 뭐 해버리면 되죠? 유소년 부양비 분의 노년 부양비 곱하기 100 해도 된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됩니까? 서울 22분의 9 곱하기 100이 바로 서울의 노령화 지수가 되는 거예요. 광주 30분의 10 곱하기 100. 이 노령화 지수 또한 그 지역이 얼마나 늙었냐, 인구적으로 늙었냐라는 것을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뭐 중위연령, 노령화 지수, 노년 부양비 뭐 이런 거 다 얼마나 그 지역의 인구가 늙었냐를 알려주는 지표이기 때문에 다 정리를 해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 했으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눈에 들어오는 것을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지금 선생님이 가져온 자료는 뭐냐면 우리나라 전체에서 노령화 지수가 가장 낮은 네 지역과 노령화 지수가 높은 네 지역을 가져왔습니다. 낮은 네 지역과 높은 네 지역이에요. 우리나라 평균 전체 노령화 지수가 이 정도 돼요. 그럼 거기에 비해서 아주 젊은 도시들이죠.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아주 젊은 지역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울산. 아주 청장년층의 비중이 높구나라는 것을 노령화 지수로도 읽어낼 수 있죠. 반면에 여기 보시면 특히 전남 한번 볼게요. 전남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노령화 지수가 높아요. 가장 늙은 지역입니다. 노년층의 비중이 아주 높은 지역이죠. 그래서 이러한 통계 자료도 여러분들 문제를 풀 때 좋은 팁이 되니까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을 공부를 해보니까 어떤 걸 느낍니까? 갈수록 지금 유소년은 줄어들고 반면에
노년층은 늘어나고 이 두 가지가 함께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소년이 줄어드는 거는 그걸 우리가 무슨 문제로 정리하죠? 저출산 문제라고 얘기하고요. 노년층이 늘어나는 건요. 고령화 문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읽어봐도 너무나도 쉽게 이해가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다 지금 글 그대로 가져왔는데 저출산이 된 원인은요. 처음에 이랬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도 점차 안 낳게 된 거고요. 더군다나 선생님이 이러한 이유들, 여성의 경제활동 학력 수준이 저출산을 이끄는 요인이 된다고 했죠. 그리고 가치관이 변했어요. 여러분들 엄마들이 뭐래요? 나중에 결혼해서 너 같은 딸 하나 꼭 낳아봐라 그러죠. 뭐 무자식이 상팔자다. 그게 지금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너무 키우기가 힘드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사교육비도 장난이 아니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교육비에 대한 부담 점점점 안 낳는 거죠. 그럼 문제는 뭐냐면 한 가지만 집어드리면 이렇게 유소년층이 줄어드니까 점점 줄어들면서 이렇게 막 역삼각형까지도 나타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얘네들이 자라서 청장년층이 되고 노년층이 돼야 되는데 지금 갈수록 몇십 년이 되면 이 사람들이 여기 이동했다고 보세요. 그럼 밑에서도 줄고 위에서도 줄면 우리나라 절대 인구가 감소하는 겁니다. 전체 인구 감소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미래 인구 감소의 문제점.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경제도 둔화되겠죠. 활성화돼 좀 이렇게 젊은 사람이 많아야 경제도 돌아가고 생산도 좀 이렇게 활발하게 될 텐데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책은요. 읽어봐도 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런 뭐 출산을 장려하는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한 대우를 좀 잘 해주는 그러한 평등 분위기, 사회 친화적인 분위기, 출산을 장려하는 제대로 된 정책 그런 게 필요할 겁니다. 자, 반면에 고령화는 뭐냐면 자, 그야말로 노년층이 증가하는 건데 자, 여기서 하나만 집어드릴게요. 여러분들 또 조심해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고령화율이랑 고령화 지수랑 헷갈리면 안 돼요. 이거 노자라고 나와도 상관없어. 가끔 애들이 막 문제집 들고 온단 말이죠. 선생님 여기는 노령화율이 똑같은 말이야. 고나 노나 똑같은 말인데 얘는 분모 분자를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복습해 볼게요. 아까 노령화 지수는 분모가 뭐였습니까? 유소년분의 노년 곱하기 100이었죠. 근데 이 고령화율은요. 그 나라의 전체 혹은 그 지역의 전체 인구분의 노년 곱하기 100이에요. 그래서 분모 분자가 지금 다르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셔야 되고 그 전체 인구분의 노년 인구를 했을 때 7에서 14%면 고령화 사회라고 얘기합니다. 고령화가 되어가고 있다. 14에서 20% 고령 사회가 됐다. 20%가 이상이 됐다. 그러면 초월했다. 고령 사회를 초월했다. 그래서 초고령 사회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초고령 사회로 지금 진입하고 있습니다. 가장 빠른 속도요. 그전에는 막 일본이었는데 지금 일본도 치고 넘어갈 만큼 아주 빠른 속도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원인은요. 여기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그야말로 노년층의 비중을 증가시키고 있죠. 그런데 진짜 수치적으로도 지금 노령화 지수가 아주 급격하게 상승하는 건 뭐냐면 노령화 지수가 유소년분의 노년 곱하기 100인데 얘도 감소하고 얘가 증가해요. 얘가 가만히 있어도 증가할 판인데 얘가 감소까지 해버리니까 숫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도 이해해 두시면 좋겠죠. 그래서 문제점, 그러니까 좀 나이 드신 분이 많으면 조금 그 사회 분위기가 조금 이렇게 좀 둔화되고 생산성도 떨어지고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복지 비용도 많이 들 거고, 그래서 대책 같은 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충분히 읽어도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제가 뭐냐면 외국인 유입과 다문화 사회 형성인데 여기서 나올 수 있는 포인트는 딱 몇 가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걸 깨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외국인 중에서 어떠한 비중이 가장 높을까요? 여러분들 이 선입견이 있더라고요. 결혼하러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왜냐면 이제 매스컴이나 이런 언론에서 국제결혼 사례를 많이 보여주다 보니까 우리나라 외국인은 국제결혼 때문에 많이 들어올 것이다 라고 착각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인은 어떠한 목적? 일하러 온 목적의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선입견 하나 깨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적을 보면 중국이
근데 여기 한국계 중국인 여러분 조선족 얘기하는 거 알겠죠? 아무튼 국적으로 중국이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 베트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무튼 지금 우리나라보다는 어디서? 저개발국에서 들어온다. 즉 인구 이동의 목적에 있어서 어떻게 분류할 수 있다? 경제적 이유로 이동한 이유가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인트 2개 잡고요. 그 다음 그러다 보니 이런 게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겁니다. 지리죠? 그럼 분포를 알아야 되죠. 외국인 근로자의 분포를 잘 보시면 재밌죠? 지금 어디예요? 수도권 하나 보이고 남동 연안권 하나 보입니다. 우리나라 제1의 종합공업지역과 우리나라 제1의 중화공업지역입니다. 즉 공업이 발달돼 있는 지역에 외국인 근로자 또한 분포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이제 학력 수준이 높아지다 보니까 어렵고 더럽고 어렵고 잠시만요. difficult 어렵고 그 다음에 dirty 왜 이렇게 헷갈리냐. 더러운 또 뭐죠? dangerous 위험한 일을 조금 기피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제조업에 고용된 비중이 높은데 약간 단순 기능직 여기 있죠? 단순 노동, 단순 기능직, 생산직에 주로 종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서비스업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서 얘기하는 서비스업도 마찬가지로 단순 노동, 생산자 서비스업에 온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단순 노동을 하는 서비스업. 그래서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아마 약간 말투가 조금 어색하신 그런 분들의 서빙을 받는 경우들도 여러분들이 종종 느끼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업종에 주로 종사를 한다.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의 분포 꼭 눈에 넣으세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결혼 이민자의 지역별 규모인데 자, 여기서도 시험 문제 나왔죠. 이 규모라는 건 뭐냐면 양이에요. 비중이 뭐죠, 여러분?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말장난에 이게 막 여러분들이 실수를 하는데 즉 국제 결혼 건수. 건수는 당연히 인구가 많으니까 대도시에서 많아요, 여러분. 국제결혼 건수가.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또 선입견이 있단 말이죠. 국제결혼 건수도 어디가 많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저기 농어촌, 농촌 총각들이 많다고 생각했죠. 거기는 원래 가지고 있는 양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건수로 치면 얼마 안 돼요. 단 전체 이민자 수에 대한 결혼 이민자 수가 결혼을 위해서 들어온 사람의 비중을 보면 여러분들 어때요? 이 소백산맥 라인, 그 다음에 평야지대, 우리나라 전형적인 농촌지대를 지금 표현하고 있죠. 즉 국제결혼 비율, 그 지역에 대한 인구에 대한 비율 혹은 남자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남자가 외국인 아내를 맞이한 비율을 치면 농촌이 맞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수냐 비율이냐 진짜 조심하셔야 되고요. 여기만 잘 넘기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한 가지 자료만 더 보여드리면 자, 요거도 뭐예요, 여러분? 비율이죠. 한국 남성과 외국인 여성이 결혼한 비율입니다. 어때요? 요 지역.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우리나라 전형적인 평야지대를 중심으로 국제결혼 비율이 높습니다. 건수 아니고 비율이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랑 지금 중요한 포인트를 가지고 인구는 다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문제 풀면 다시 한 번 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정말 이 단원에 조금 핵심을 좀 찝어드리면서 이런 포인트를 조심하세요라고 말씀을 해드렸으니까 많은 것을 하려고 한꺼번에 욕심을 내지 마시고요. 정말 중요한 것들, 선생님이 별표 친 것들만이라도 머릿속에 넣으면 좀 더 나중에 여러분들 거기 살만 붙이면 되니까 천천히 여러분 실력을 쌓아가면 됩니다. 인구 어려운 거 맞아요. 누구나 어려우니까 나만 어려운 거 아니니까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요. 우리 문제풀이에서 좀 더 실력을 쌓아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인구 문제와 관련된 그리고 대책 그리고 그 국제결혼 그런 거 포인트 잡으셔서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여러분. 한번 풀어보고 설명 들으면 훨씬 더 이해가 좋으니까요. 문제풀이는 늘 문제 풀고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가 아니고 자, 수고하셨습니다.